안녕하세요. 전 이제 70대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긴 병 앞에선 도망쳐 버린다는 말이 있죠. 저는 지난 몇 년간 그 말을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자꾸만 도망치고 싶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듣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한텐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반짝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40년도 더 전에 중매로 만나 처음에는 양가 부모님 때문에 만나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지만 살 맞대고 살다 보니 정도 들고 사랑도 생기더군요. 어느새 저는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요. 기계밥 먹던 저와 달리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가 딱 부러지고 모난 데 없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너무 무른 성격이었거든요. 반면에 아내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는데도 때로는 누나 같고 또 때로는 어머니 같기도 한 의젓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 사람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아들이 셋, 그리고 그 밑으로 막내딸을 하나 둔 사남매 부모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교사답게 아이들을 아주 똑부러지게 키웠습니다. 다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엄하게 훈육하곤 했어요. 단 한 번의 잘못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붙잡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애들 너무 잡는 거 아니야? 원래 그맘때 애들이 거짓말도 하고 말썽 피우는 건 당연한 거지 뭐. 그러려니 하고 한번 넘어가 주면 안 돼? 애들 거짓말 그거 우습게 볼 거 못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배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애들은 내가 알아서 가르칠 테니까 당신은 끼어들지 말아요. 애들 버릇은 초장에 잘 들여야 한다고요. 애들 가르치는 게 업인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오면 저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달래줄 뿐이었죠. 아내가 아이들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매질을 한 날이면 애들 데리고 오락실에도 다녀오고 애들 엄마 몰래 불량식품도 사주면서 달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아이들에게 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매질을 한 날이면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애들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애들은 그런 엄마 모습을 알 리가 없으니 늘 엄마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어릴 때는 아빠보다 엄마에게 많이 의지하고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 집은 엄마보다 저를 더 애들이 많이 따르고 좋아했으니 보통 여느 집안과는 달랐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지 엄마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훈육을 하는 소리,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비는 소리를 제외하곤 아이들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점점 끊기게 되었죠. 물론 아내의 엄격한 훈육 덕분에 아이들은 누구보다 예의 바르게 자랐고 공부도 곧잘하는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대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회계사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이들로 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들이 차 아주 고운 색시 듬직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애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그제서야 저희는 바쁘게만 흘러갔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겠다. 우리도 즐기면서 삽시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살자고. 당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퇴직도 했겠다. 애들도 신경 쓰지 말고 나랑 당신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제 말에 아내는 그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독한 원칙주의자. 그 덕분에 여자 교장 자리까지 올라간 제 아내가 존경스럽기도 멋있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엔 누가 봐도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더군요. 아내도 결국 여느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 병원에 제 집처럼 드나들기 일쑤였고 이빨이 안 좋아 임플란트를 해야만 음식을 씹을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건강한 제가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냉정하고 차가웠던 아내는 할머니가 되어서는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을 주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 변해 있더군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특히 장남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들은 옆집 아줌마보다 못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릴 적 매일 구박받고 벌을 받던 소년에서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다 보니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복수라도 하는 듯 아내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큰애가 결혼을 해서 큰 손주를 출산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와 저는 당연히 들뜬 마음을 갖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직접 가서 보니 너무 신기하고 아들을 똑 닮은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도 저와 똑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손주를 안아들었는데 그게 사단이 날 줄은 전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눈도 똘망똘망하니 이렇게 예쁘게 생겼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손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말하며 볼을 비비더군요. 근데 바로 그때 큰 놈이 곧바로 손주 놈을 낚아채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손도 씻지 않고 아기를 만지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나이 먹고 노막 나신 거예요? 아기가 병균이라도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됐고 어서 돌아가세요. 지금 집사람도 피곤하다고 난리니까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하며 지 애미를 거의 쫓아내더군요. 어릴 적 지 엄마 말이라면 대꾸 한 번,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한 애가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아내는 주구장창 맞는 말만 하는 큰 놈에게 뭐라고 대꾸조차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 놈을 보고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어머님한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저 또한 아들놈을 꾸짖었죠. 이 녀석,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서 사과드리지 못해? 당신 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모르세요? 우리에게 사랑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던 양반이 손주에게는 늙음하게 사랑을 주고 싶나 보네요. 전 그런 꼴 못 보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갑자기 오면 문도 안 열어줄 겁니다. 너무나 차갑게 변한 장남.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집을, 큰 놈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큰 놈만 지 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냐고요? 아니요. 다른 아이들도 큰 놈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제 힘도 없고 기운도 없는 지 애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기도 했죠. 그러면서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서 용돈을 주며
식당에서 세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지 엄마 보기 싫다고 손주들 데리고 식당으로 저를 불러 거기서 세배하고 다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웃기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었죠. 바로 지 어미한테는 죽어도 세배는 하기 싫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죠? 어느 날은 아내가 저 몰래 제 뒤를 밟은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막내딸을 몰래 만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나 봅니다. 막내딸은 제 생일이라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가지고 와 제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 근처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마주치게 된 거였죠. 여보, 막내야,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와서 만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카페까지 와서 나 몰래 만나는 건데? 진이 너도 아직도 이 애미가 보기 싫은 거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나도 네 엄마야. 너네들이 이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외로운 줄 알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엄마, 죄송해요. 곧바로 약속이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고 바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외롭다고 하셨어요? 엄마 저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다니던 학교로 와서 엄마 역할 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으시냐고요? 엄마는 다른 학교 선생이라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은 아껴주고 잘 챙겨주면서 정작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매번 그럴 때마다 저를 챙겨주신 건 아빠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챙겨드리려고 여기에 왔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고 질투가 나세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가슴을 팍팍 치며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내가 죄인이야. 죄인. 다 내 잘못이야. 애들을 내가 잘못 키웠어. 난 내 교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에게는 그게 큰 상처로 남았나 봐. 그렇게 말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는 서운했겠죠. 애들이 따로 불러 나오라고 한다고 저만 몰래 나간 모습을 보고 아마 저한테 실망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부모 자식 간 연이 끊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설득을 하려고 나간 거였어요. 한마디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죠. 하지만 제 노력과는 달리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광경을 보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굳이 이런 모습을 보며 인생을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과 점점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 첫째 며느리만큼은 우리를 살갑게 대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자식들이 냉정하게 모질게 행동을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착하고 싹싹한지 정말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안 해도 우리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해주었고 시간 틈틈이 찾아와 아내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었죠. 아내도 그때만큼은 첫째 며느리에게 의지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었답니다. 그러다 몇 년을 보내고 저희 집에는 모진 풍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큰아들 놈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글쎄 그 사업이 쫄딱 망해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였어요. 큰 놈은 매일같이 술을 먹으며 폐인 생활을 했고 큰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큰 아들놈에게 연락해 다시 재기할 때까지 집에 들어와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다 보니 마지 못해 들어오는 신용을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길길이 날뛰며 반대할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아이들을 말없이 품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아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돼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라. 돈은 또 모으면 되지.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주저앉지 마. 아내는 맏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독이며 이야기했고 제가 그런 아내 모습에 놀라고 있을 때쯤 낮게 중얼거리는 큰아들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자식 생각을 했다고. 그냥 어디 내놓기 쪽팔리니까 집안에나 박혀 있어라 이거겠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한 소리를 했죠. 야 이놈아, 왜 네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너희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언제 자식 생각을 했냐니? 네 엄마는 평생 니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사람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을 쿡쿡 찔렀고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살면서 큰며느리는 아내를 유난히 잘 따랐고 두 사람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합가에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나가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고 그 사이에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며 집안 살림을 하고 아내도 같이 거들었고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아내를 진심으로 따르며 정말 바늘과 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내 생일에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해도 제가 애들과 며느리 사위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해야만 겨우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재를 잘해준 건 항상 큰며느리였습니다. 동서들,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같이 먹어야지. 서방님들이 싫어해도 자기들이 잘 설득해서 모셔와. 아무리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자식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 전 그런 큰며느리가 늘 고마웠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다 제 아내 마음을 곡해하고 미워할 때도 큰며느리만큼은 딸처럼 살갑게 제 아내를 챙기곤 했어요. 가끔 모진 소리를 할 때도 헤헤 웃으며 넋살을 떨던 그런 살가운 며느리였죠. 그렇게 1년 정도를 같이 살고 아내 67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대급 추위라며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던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큰애 내외는 며느리 친정에 다녀온다고 집을 비우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하겠다며 집을 비운 그 사이에 혼자 집에 남아있던 아내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 보니 발견도 늦어졌고 뒤늦게 제가 아내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놓쳐버린 후라고 하더군요. 아, 뇌졸중입니다. 응급수술로 막힌 부분을 뚫어내긴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아마 후유증은 남을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혼자 거동하는 게 힘들어지실 거고요. 마비나 언어의 장애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뭐죠? 또 뭐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혈관성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필 뇌졸중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가 많이 일어나는
다발성 경색이 있으셔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풍이 왔다니, 그것도 후유증까지 남을 거라니 말이죠.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였어요. 저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미워해도 이 상황까지 왔으면 아무리 못난 자식들이라도 와서 같이 슬퍼해주고 안아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애들이고 며느리 사위까지 누구 하나 찾아오질 않더군요. 그저 큰며느리만 묵묵하게 아내 병수발을 들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내는 의사의 말대로 오른쪽 몸을 쓰는 게 어려워졌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이 닥치고 말았죠. 혈관성 치매. 네, 제 아내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에게 들어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는 차이가 있었고 따로 발병하기도 같이 발병하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제 아내는 같이 발병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깜빡깜빡하다가 천천히 증상이 심해지는 알츠하이머와 달리 혈관성 치매는 아주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더군요. 아내의 상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맨정신으로 있다가 가끔 정신줄을 놓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자 정신을 놓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말에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나 다름이 없더군요. 정말 한시도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후 70 노인네가 아닌 7살짜리 아이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7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잠시라도 눈을 떼면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일도 있었죠. 애들 내외가 외출하고 저랑 아내만 집에 남아있다가 같이 낮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어나 보니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현관에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맨발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요. 여보, 민석 엄마, 어딨어? 대답 좀 해봐.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데도 아내를 찾을 수 없었고 뒤늦게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큰며느리도 합세해서 아내를 같이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서야 집에서 한참 떨어진 파출소에서 연락 한 통을 받고 저희는 달려갔죠. 아, 예, 여기 파출소인데요. 할머니가 맨발로 돌아다니신다고 신고받고 모셔왔는데 목걸이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간 저와 큰며느리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산발이 된 머리로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배고파. 나 배고파요, 아저씨. 배고파요. 아휴, 배고파. 그런 아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똑부러지고 현명하던 아내가 도대체 어딜 간 건지 큰며느리도 제 아내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붙잡고는 한참을 울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절대 모두가 잠들거나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였죠. 현관문에 걸쇠를 몇 개나 더 달고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 늦은 밤에도 저는 불침번을 서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깨서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까봐 말이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고 아내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 보니
제 몸도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내는 점점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실수를 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같이 사는 큰아들을 못 알아보고 도둑이 들어왔다며 아들을 프라이팬으로 흠씬 두들겨 패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 일도 있었고, 새벽녘에 시끄러운 냉장고 경고음에 깨보니 아내가 맨손으로 냉장고 속 음식들을 모두 헤집고 있던 일도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치매가 시작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대소변을 못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똥을 싸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오줌을 싸기도 하고,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다 같이 밥을 먹는 와중에 독한 냄새가 나서 보니 아내가 똥을 싸서 바지 밑으로 흐르고 있었던 날도 있었죠. 에이씨, 진짜 짜증나게. 어떻게 좀 해봐요. 요양원에 갖다 버리든가. 큰아들이 소리를 버럭 지르고 방으로 들어간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다리 사이로 똥을 질질 흘리면서 헤헤 하고 웃는 얼굴로 개걸스럽게 반찬을 손으로 주워 먹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큰며느리는 꿋꿋하게 아내를 씻기고 집을 치우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심지어 직장까지 그만두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에이, 우리 어머니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시지. 부끄러우셨구나. 제가 잘 닦아드릴 테니까 우리 얼른 씻어요. 아유, 부끄러워. 그쵸?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저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미안한 마음도 가득했죠. 큰아들이 그 일을 겪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음 날로 바로 작은 아이들을 다 불렀더군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사실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요새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잖아요. 그냥 요양원에 맡기면 되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요. 그래봤자 고마운 것도 모를 사람인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아빠. 말은 바른 말로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정이 있겠어요. 다 아빠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갖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모시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산 사람이라도 좀 살아야지. 이 미연이 너까지. 네 엄마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요. 우리 클 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는데. 아버지 안 계셨으면 솔직히 우리 엄마 그냥 갖다 버렸을 거예요. 노숙자가 되든 말든 어디 가서 앵벌이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그나마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 마음 괴롭지 마시라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울컥한 마음에 한 소리 하려는데 큰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다들 왜 그래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 지금은 편찮으시지만 가끔씩 정신 돌아오실 때 보면 여전히 총명하세요. 그때마다 서방님들, 동서들, 그리고 아가씨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데, 어머님이 좀 엄하게 키우셨다는 얘긴 들었지만 다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자란 거잖아요. 감사까지 못해도 아픈 부모님을 요양원에 갖다 버리자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당신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하지만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야. 이 정도는 고생도 아니라고. 난 엄마 없이 컸어. 잘못했을 때 혼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당신은 모르지? 난 어머니 절대 포기 못해. 요양원 못 보내. 아니, 안 보낼 거야. 내가 평생 보살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큰며느리의 단호한 뜻에 다들 말을 멈추고 방 밖으로 나서는데 거실에 고약한 냄새가 한가득 풍기고 있더군요. 냉장고 문은 열려 있고 둘째 아들은 무언가를 밟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바닥이며 집안꼴을 확인한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온 집안에 똥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문질러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또 맨손으로 음식을 빼먹던 아내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애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큰아들도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아가, 내가 치울 테니 너도 어여 들어가 있어라.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 민망하시게. 같은 여자인 제가 씻겨드릴게요. 아버님은 들어가서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요즘 밤에도 통 못 주무시는데 오늘은 낮잠도 못 주무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는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고 제 아내를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여자들끼리의 일이라면서 말입니다. 친딸도 지 엄마 더럽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날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같이 눈 감고 평생 눈 뜨지 않고 싶었어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지 않게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벅찼습니다. 식이요법은 고사하고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운동은커녕 집 밖에 아내와 함께 나가는 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랐고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며느리만큼은 매일같이 아내 손을 붙잡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씩 돌고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서 아내에게 대접했습니다. 또 아내의 기저귀 가는 일도 며느리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고 한번 아내가 극심한 변비에 시달릴 땐 직접 손으로 변을 파내기도 했습니다. 저조차도 엄두 내지 못했던 일인데 큰며느리는 그 모든 걸 해내더군요. 그렇게 큰며느리에게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던 아내는 그렇게 3년 가까이 살다가 얼마 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참 쓸쓸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외면당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그저 저와 큰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뿐 제 아내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아들만 며느리 등살에 못 이겨 겨우 상주 노릇을 하고 다른 애들은 상주 역할 하다가 술만 퍼마시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부의금을 가져가겠다,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애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선언했습니다. 니들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은 단 하나도 없다. 그 사람 그렇게 되고 나서 다 내 명의로 옮겨놨었어. 혹시라도 이런 일 생길까 봐.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나 죽기 전까지 너희들이 물려받을 재산은 한 푼도 없다고. 그러니까 상속이니 뭐니 입에 올리지도 마라. 부의금은 니들은 자격 없어. 상주 노릇을 하기로 했어. 아니면 손님 대접을 했어? 뭘 했다고 부의금을 가지네 만회하고 있어.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다들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렇게 애들을 보내고 저는 장례식이 끝난 후 큰며느리만 살짝 불러냈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큰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벌게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아가, 네, 아버님, 이거. 저는 통장 한 개를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네 시어머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다. 네 시어머니 유산. 이걸 왜 저한테... 네 시어머니 이전에 내 아내였고 내 여자였어. 그 사람 잘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거야. 이 유산들은 전부 너한테 주마. 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다 갖고 있어. 쓰고 싶은데 쓰거라. 공부를 해도 좋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좋고. 아버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넌 자격 있어. 얼마 되진 않지만 내 아내 보살펴준 값이야. 이거라도 안 주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가.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가 내민 통장들을 받아들었어요. 총 1억 7천 정도. 어찌 보면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와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고 아내도 큰며느리에게 주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내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보험금이고 이것저것 상속을 했어요. 제가 내민 통장은 정말로 아내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제게 맡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돈을 맡기며 본인이 잘못되면 큰며느리에게 꼭 전달해 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내 유언대로 돈을 며느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뿐이었어요. 한마디로 집안에서 유일하게 며느리 역할, 아니 자식 역할을 한 첫째 며느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난 거였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며느리는 아내 사진을 부여잡고 하늘이 떠나갈 듯 오열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갈 날이라고 해봐야 10년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애들이 그 무엇을 해준다 하더라도 큰며느리가 제 아내에게 보여준 진심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제 아내가 그런 몹쓸 병에 걸린 뒤에도 친딸처럼 살갑게 대해준 큰며느리가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4명의 친자식들, 다른 2명의 며느리, 1명의 사위보다 그 1명의 큰며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고마운 존재인 셈이죠. 앞으로 남은 삶 동안은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게 제 아내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때는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키운다고 매를 들기도 하고 모질게 굴기도 했죠. 지금 사람들은 애들 마음도 잘 알고 배운 것도 많다 보니 이제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무지함 때문에 자식들과 제 아내의 사이가 그렇게 멀어진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는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어 주겠다고요. 아내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아내의 진심을 알아주고 온 마음을 다해 모셔준 큰며느리에게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지금 이 기회에 자식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얼어붙었던 관계라도 사르르 녹여줄 수 있는 마법 같은 그 말을 말이죠.
저는 비록 아이들과 아내의 사이를 좁혀주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모두 행복한 부모 자식 관계로 올 한 해를 무탈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